중동 고고학계 전체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한국에 있다는 말 믿으십니까? 세계 최고 석학들조차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중동 고고학계를 둘러 갈라놓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퍼즐. 그게 한국에 있다는 말 믿으십니까? 세계를 발칵 뒤집은 그 발견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혼란에 빠졌고 학회는 침묵 속에 둘러 갈라졌죠.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는 마치 쫓기듯 도망치듯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로덴버그는 하버드 대학교 중동고고학과의 종신교수이자 사회문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지난 30년간 예루살렘과 요르단과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을 누비며 수천 점의 유물을 발굴하고 4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해온 중동 고고학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61살의 백발 학자였어요.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성경 고고학의 대부, 쿰란 동굴의 마지막 탐험가, 히브리 문명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는 타이틀이 그를 수식했으며 전 세계 어느 학회에 가더라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그에게 성경 고고학이란 오직 중동의 모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여리고와 마사다와 쿰란 동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의 30년 학문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한국은 그의 세계지도에서 늘 공백이었죠. 삼성과 현대라는 기업을 만드는 나라, K-팝이라는 음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70년째 분단 상태에 있는 극동의 작은 나라, 그가 아는 한국은 그 정도가 전부였고 성경의 역사와는 단 1mm의 접점도 없는 곳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의 연구실은 하버드 캠퍼스 한가운데 위치한 피바디 박물관 3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30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 방의 벽에는 1997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직접 공수해온 사회 문서 복제본이 금박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40년간 직접 수집하고 촬영하고 분석한 히브리어 토판 사진 수백 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구약 성경 원어 주석서와 중동 고고학 저널과 히브리 문명 연구서 수백 권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오전 8시에 연구실에 도착해 이탈리아산 원두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고 가죽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는데 학회 공지와 논문 심사 요청과 대학원생들의 질문과 출판사 인터뷰 요청이 줄줄이 밀려 있었고 로덴버그는 하품을 참으며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이메일 하나가 그의 손가락을 멈추게 했어요. 발신자는 텔아비브 대학의 요나단 베르크만, 하버드 대학원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해온 동료이자 마사다 발굴 현장에서 무너지는 동굴, 천장 아래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적 있는 것이자 매년 6월절마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30년 지기였는데 이메일 제목에는 기묘한 문장 하나만 덜렁 적혀 있었죠. 한국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로젠버그는 PC 코웃음을 치며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열지도 않고 곧바로 휴지통으로 보내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와 성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유치한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동료의 유머 감각이 한참 퇴보했다고 생각하며 다음 이메일로 넘어갔으며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논문 심사와 대학원생 면담과 학회 준비로 흘러갔죠. 사흘 뒤 밤 11시 보스턴 시간으로는 깊은 밤이었고 테아비브는 막 동이 트는 새벽이었는데 잠들어 있던 로젠버그의 침대 옆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마이클, 농담이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베르크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30년 지기의 그런 목소리는 마사다에서 로마 군단의 투석기를 발견했을 때도 쿰란에서 새로운 두루마리 조각을 찾아냈을 때도 심지어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한국 남부의 어떤 동굴에서 암각화가 발견됐는데 문양이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아. 로젠버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요. 무슨 문양? 메노라야, 7갈래 촛대, 솔로몬 성전에 있던 바로 그것. 그리고 옆에 히브리 문자까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수화기를 쥔 손의 힘이 저절로 들어갔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메노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상징물이었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됐던 물건이었는데 그것이 지구 반대편 한국의 동굴벽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조작이겠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기원전 7세기야. 서울대와 도쿄대와 MIT 세 곳에서 독립적으로 측정했고 결과가 전부 일치해. 기원전 7세기라는 말에 로젠버그의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는 바빌론 포로기 직전이었으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열 지파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진 바로 그때였고 2700년간 풀리지 않은 인류 역사 최대의 미스터리가 시작된 시점이었죠. 사진 보내줄게. 직접 봐. 전화가 끊기고 2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으며 로젠버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첨부 파일을 클릭했고 화면에 사진이 뜨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어두운 동굴 벽면이었고 손전등 빛에 비친 바위 표면에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7개의 가지가 위로 뻗어나온 촛대 형상이었고 틀림없는 메노라였으며 30년간 중동의 박물관과 발굴 현장에서 수백 번 본 바로 그 문양이 한국의 동굴벽에 새겨져 있었죠. 다음 사진을 넘기자 히브리 문자가 보였고 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그것은 엘로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한 이름이었고 창세기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였어요. 로젠버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죠. 기원전 7세기의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크로드조차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대였으며 수만 리에 달하는 그 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그의 30년 학문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뒤 학회 비공개 화상 세미나가 열렸고 참석자 12명은 전원 텔아비브와 예루살렘과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와 시카고와 하버드에서 접속한 중동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으며 화면에 사진들이 하나씩 공유될 때마다 노학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직접 가봐야겠어. 로젠버그가 먼저 침묵을 깼고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자신도 놀랐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고 베르크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다음 주에 간다고 답했으며 12명 중 8명이 손을 들어 한국행을 결심했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인천까지는 14시간. 로젠버그는 대한항공 1등석 좌석에 앉아 한국 고대사 논문을 펼쳤고 단군 신화와 고조선과 청동기 문명과 고인돌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으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역사가 수백 페이지에 걸쳐 펼쳐졌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고 구름 바다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그 사진이 들려 있었고 바위에 새겨진 7발레의 촛대를 바라보며 30년단 중동에서만 찾아 헤맨 것이 왜 한국에 있는지 어떤 논리로도 어떤 가설로도 설명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그 벽 앞에 섰던 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슴에 깊이 각인됐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인천국제공항까지 남은 비행시간은 11시간이에요. 로젠버그는 사진을 내려다봤고 2600년 전 누군가가 이것을 새겼으며 그게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고 그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한국 어딘가의 동굴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로젠버그는 눈을 찡그리며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 언론사 15곳 이상이 하버드 교수 전격 입국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새벽 4시부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교수님, 한국의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노라 문양이 진짜라고 보십니까? 이스라엘 정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쏟아내는 질문 세례 속에서 로젠버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고 30년간 수백 건의 인터뷰를 해왔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으며 공항 출구까지 가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렸죠. 출구에서 한국인 남자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박재현 교수였고
중동 유물 전문가로 로젠버그의 논문을 수십 편 인용한 학자였으며 완벽한 영어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로젠버그 교수님,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기자들의 추격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SUV에 올랐죠.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경상남도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고 서울에서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창밖으로 한국의 산하가 끝없이 펼쳐졌고 로젠버그는 14시간 비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눈을 떼지 못한 채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들이 연이어 솟아 있었고 예루살렘 주변의 황량한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으며 초록색 숲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계곡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런 곳에 고대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또 한 번 달라졌죠. 논밭 사이로 거대한 바위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로젠버그가 저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재현은 고인돌이에요. 청동기 시대 무덤인데 한국에만 4만 기가 있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이 작은 나라에 몰려있죠. 라고 대답했으며 로젠버그는 그 말을 듣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착했어요. 박재현의 목소리에 로젠버그는 잠에서 깨듯 정신을 차렸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해발 600m 산의 중턱에 동굴 입구가 보였고 노란색 경고 테이프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경찰 4명이 총을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발굴 장비를 실은 트럭 5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동굴 입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성인 남성이 허리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고 로젠버그는 안전모를 쓰고 손전등을 들고 박재현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으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서늘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고 발밑에서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30m쯤 들어가자 통로가 갑자기 넓어졌고 천장 높이가 5m는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조명이 벽면을 비추고 있었고 로젠버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춘 것은 사진으로만 보던 그 문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로 그 순간이었으며 화면으로 본 것과 실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고 메노라 문양이 바위 표면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7개의 가지가 위로 뻗어 올라가는 형상이 손전등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바위에 손을 대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고 선의 깊이가 균일했으며 각도가 정확했고 아마추어의 솜씨가 절대 아니었으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석공이 정과 망치를 사용해 정교하게 새긴 것이 분명했고 수천 년의 시간이 손바닥 위에 얹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쪽을 보시죠. 박재현이 손전등을 옆으로 돌렸고 메노라 문양 바로 옆에 또 다른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로젠버그의 눈이 커진 것은 그것이 틀림없는 고대 히브리 문자였기 때문이었고 30년단 사의 문서와 쿰란 두루마리에서 연구해온 바로 그 서체였죠. 엘로힘, 신을 뜻하는 고대 히브리어였고 구약 성경 창세기 첫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으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신성한 단어가 한국 땅속 동굴 벽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로젠버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으며 30년단 중동의 사막에서만 이런 문자들을 봐왔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의 동굴에서 똑같은 것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탄소연대 측정은 몇 번 했습니까? 4번이에요. 서울대와 도쿄대와 MIT와 옥스퍼드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했고 결과는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했죠.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 정확히 기원전 650년에서 580년 사이였고 바빌론 포로기와 정확히 겹치는 시기였으며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진 바로 그때였어요. 더 있어요. 박재현이 동굴 깊숙이 걸어가기 시작했고 로젠버그가 뒤따랐으며 좁은 통로를 100m쯤 더 들어가자 천장 높이가 10m는 되어 보이는 또 다른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여기서 로젠버그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죠. 조명이 천장을 비추자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별자리였고 천장 전체에 수십 개의 별자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별과 별 사이를 잇는 선들이 정확한 각도로 그려져 있었고 배열은 중동에서 보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지만 한 부분만큼은 완벽히 일치했으며
그것은 오리온 자리였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케실이라 불리던 바로 그 별자리였죠. 우연이야. 로젠버그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었고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옆에 서 있던 박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전등으로 천장의 다른 부분을 비췄죠. 천장 한쪽 구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히브리어였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로젠버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으며 그것은 시편 137편의 일부였고 바벨론 단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라는 구절이었으며 바빌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슬픈 시편 중 하나였죠. 누군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글을 새긴 것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곳까지 온 누군가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바위에 이 구절을 새겨 넣은 것이었고 2600년이 지난 지금 로젠버그가 그것을 읽고 있었죠. 동굴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으며 로젠버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텔아비브의 베르크만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때? 모르겠어. 요나단, 진짜 모르겠어. 30년간 고고학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답이었고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로젠버그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으며 수화기 너머로 베르크만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숙소는 동굴에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전통 한옥이었고 기와지붕 아래 창호지 문이 달린 방에 들어서자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으며 로젠버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맴돌았어요. 새벽 3시에 노트북을 열었고 구약 성경 11개와 17장을 검색했으며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칸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라는 구절에서 손가락이 멈췄고 그 뒤의 행방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2700년간 풀리지 않은 인류 역사 최대의 미스터리였죠. 창밖으로 한국의 산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산 어딘가에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으며 로젠버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에 서서 동이 틀 때까지 어둠 속의 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는 결심을 내렸고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다시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직 못 본 곳이 더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CH3 세계 흔들림. 다음날 아침 동굴 앞에는 전날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테아비브에서 온 베르크만을 포함해 학회에서 손을 든 동료 8명이 밤사이 인천공항을 통해 속속 도착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로젠버그와 똑같은 표정이 새겨져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과 하지만 믿고 싶다는 눈빛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죠. 직접 보니까 어때? 로젠버그가 베르크만에게 물었고 30년 지기 동료는 한참을 말없이 동굴 입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평생 이런 건 처음이야 라고 대답했으며 옥스퍼드에서 온 제임스 휘트모어 교수도 케임브리지에서 온 사라 레빈 교수도 시카고에서 온 데이비드 골드스타인 교수도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발굴팀이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제 로젠버그가 보지 못한 구역이 있었고 박재현이 안내한 곳은 동굴 왼쪽으로 뻗은 좁은 갈래길이었으며 네 발로 기어서 50m쯤 들어가자 또 다른 공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여기서 학자들은 집단적인 충격 상태에 빠졌죠. 벽면 전체에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손전등 빛이 벽을 훑을 때마다 글자들이 나타났고 그것은 틀림없는 고대 히브리어였으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텔아비브 대학의 사라 레빈 교수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이건 이사야서야.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이었고 그날의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라는 구절이었으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는 메시아 예언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었죠. 동굴 안이 술렁였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으며 손전등 빛만이 벽면을 비추고 있었고 학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동굴 안에 울렸어요. 여기 날짜가 있어요. 한국인 연구원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고 벽면 하단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히브리 숫자 체계였으며 로젠버그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고 결과가 나오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기원전 586년이었어요.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해였고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된 해였으며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십만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바로 그 해였고 유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으며 누군가 그 해에 아니 그 해 직후에 성전의 불길을 피해 동쪽으로 도망쳐 이곳까지 걸어온 것이었죠.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어요. 발굴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연구원 중 누군가가 SNS에 사진을 올렸고 그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으며 이틀 만에 CNN과 BBC와 알자지라와 NHK와 도이체벨레와 프랑스 24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동굴 입구를 카메라 수십 대가 에워쌌으며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연결고리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죠.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지만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술렁이고 있었고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급증했으며 이스라엘 국적기 에랄항공이 인천 직항 임시편 운항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옥스퍼드에서 반박 논문이 나왔어요. 지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동굴 유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이었고 기원전 6세기의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으며 실크로드조차 완전히 개통되지 않은 시대였고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거를 제시했죠. 로젠버그도 일주일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굴에서 새로운 발견이 계속 이어졌고 셋째 날에는 세 번째 방이 발견됐으며 여기서 도자기 파편 수십 점이 쏟아져 나왔고 문양이 이상했는데 한쪽에는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호가 새겨져 있었죠. 박재현이 그 기호를 살폈어요. 고조선 문자예요. 두 문명의 흔적이 같은 도자기 위에 공존하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고 섞이고 함께 살았다는 증거였으며 로젠버그는 파편을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26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학계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쪽과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국제학술지마다 찬반 논문이 쏟아졌으며 CNN에서는 학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생방송 토론을 벌였고 뉴욕타임스는 일면 전체를 할애해 특집 기사를 실었으며 타임즈는 표지에 메노라 암각화 사진을 실었죠. 로젠버그는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동굴에 들어가 해질녘까지 머물렀고 벽면에 문자를 한 글자씩 기록했으며 사진을 찍고 탁본을 뜨고 메모를 했고 손이 먼지와 흙으로 까맣게 물들었으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고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텔아비브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온 동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자국의 학회와 언론과 대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베르크만도 일단 돌아가서 자료를 정리해야 해, 논문을 써야 하고 학회에 보고해야 해라며 짐을 쌌죠. 자네는? 로젠버그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석영빛이 산등성이 위로 번지고 있었으며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다 못 봤어. 그게 전부였고 베르크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30년 지기의 등을 2번 두드리고 공항으로 떠났죠. 그날 밤 박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다른 곳에 가보시겠어요? 100km 떨어진 곳에 비슷한 동굴이 또 있다는 것이었고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였으며 문화재청의 특별 탐사 허가가 방금 떨어졌고 로젠버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으며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몇 시에 출발하죠? 새벽 5시에 차가 출발했고 짙은 안개가 산길 전체를 뒤덮고 있었으며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회색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로젠버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논밭과 저수지와 작은 마을들이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고 목적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으며 내비게이션조차 경로를 찾지 못하는 오지였고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를 세우고 나머지는 걸어서 가야 했으며 산악 등반 수준의 험로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로젠버그는 6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30년간 중동의 사막과 협곡을 누빈 사람이었고 마사다의 절벽을 올랐으며 시나이 반도의 바위산을 탔고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한국에 사는 중동과 완전히 달랐으며 습도가 높아 숨이 가빴고 발밑에 낙엽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도착한 곳은 해발 900m 절벽 아래 숨겨진 동굴이었어요. 입구가 덤불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박재현이 아니었으면 평생 찾지 못했을 곳이었으며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틈이 나타났고 로젠버그가 먼저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죠. 10m쯤 기어가자 갑자기 공간이 열렸어요. 손전등을 켜는 순간 로젠버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첫 번째 동굴에서 본 것과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으며 벽면 전체에 거대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죠. 언약궤였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묘사된 그대로의 언약궤가 바위 위에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궤를 덮고 있는 형상이었으며 천사들의 얼굴과 날개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됐던 바로 그 성물의 모습이 2600년의 시간을 건너 한국의 동굴벽에 살아 있었죠. 언약궤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 침공 때 사라졌어요. 성전이 불타기 직전에 누군가 언약궤를 빼돌렸다는 전설이 있었고 그 뒤로 2600년간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보물 사냥꾼들이 찾아 헤맸으며 에티오피아의 악숨에 있다는 설과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설과 요르단의 페트라,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설 등 수백 가지 가설이 난무했지만 어디에서도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 목록에 한국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어요. 더 있어요. 박재현이 동굴 안쪽으로 걸어갔고 두 번째 방이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청동 거울 조각 수십 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로젠버그가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거울 뒷면에 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히브리어와 또 다른 문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이건 고조선 문자예요. 첫 번째 동굴의 도자기와 같은 패턴이었고 두 운명이 같은 물건 위에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다는 증거였고 로젠버그는 거울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세 번째 방에서는 더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제사용 그릇들이었고 형태가 레위기에 묘사된 성전 제기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번제를 올릴 때 피를 담는 대접과 향을 피우는 향로와 제물을 담는 쟁반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2600년 전 누군가가 성전의 제기들을 들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동굴을 나왔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산 아래로 작은 마을이 보였으며 기와지붕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논밭 사이로 농부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재현이 말했고 로젠버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죠. 먼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산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이야기예요. 1000년 넘게 구전으로 전해져 왔고 마을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죠. 로젠버그는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 나무숲들이 흔들렸으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30년간 중동의 모래만 파헤쳤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예루살렘과 사해와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사막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한 번도 동쪽을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얼마나 좁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날 밤 숙소에서 성경을 펼쳤어요. 열왕기하 17장을 다시 읽었고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마리아에서 잡아다가 아시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라는 구절에서 손가락이 멈췄으며 그 뒤에 기록은 없었고 잃어버린 열 지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증발했으며 2700년간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죠.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면 바빌론을 피해 더 멀리 도망쳤다면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 초원을 건넜다면 수천 킬로미터를 수십 년에 걸쳐 걸어서 이 땅까지 왔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잘못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로젠버그는 세계 지도를 펼쳤고 손가락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며 동쪽으로 선을 그어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박트리아와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역을 지나 한반도에 닿았고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였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으며 몽골 제국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말을 타고 정복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고 오리온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으며
첫 번째 동굴 천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별자리였고 2600년 전 누군가도 이 별을 바라봤을 것이었으며 고향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을 낯선 땅에서 올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로젠버그는 상상해봤죠.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고 학계가 논쟁으로 둘로 갈라졌지만 이 땅 자체는 조용했으며 산들은 수천 년간 그랬듯 묵묵히 서 있었고 동굴들은 2600년간 비밀을 품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논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창가에 서서 밤새 생각에 잠겼고 동이 틀 무렵 그의 내면에서 완전한 각성이 일어났으며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고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죠. 한국에 남겠어요. 모든 동굴을 다 보고 싶고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치겠어요. 2달이 지났고 로젠버그는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녔으며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국도와 산길과 오솔길을 수천 킬로미터 달리고 걸으며 발견된 동굴 12곳을 전부 방문했고 모든 동굴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으며 히브리 문자와 메노라 문양과 고대 이스라엘 제기들이 어김없이 출토됐고 반드시 고조선 유물이 함께 발견됐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경상북도 깊은 산악지대의 13번째 동굴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공식 발굴팀을 꾸렸고 고고학자 23명과 보존 전문가 12명과 지질학자 8명과 고문서 해독 전문가 5명이 투입됐으며 장비만 대형 트럭 6대 분량이었고 로젠버그는 국제자문위원 자격으로 발굴팀에 공식 합류했으며 CNN과 BBC와 NHK와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언론 50개사가 현장에 도착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어요. 자연적인 붕괴가 아니라 인위적인 봉인이었고 누군가 이 동굴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것이 명백했으며 바위 표면에 희미하게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이곳을 열지 말라, 때가 오면 열릴 것이다라는 경고문이었으며 2600년 전 누군가가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남긴 메시지였죠. 복구 작업에 사흘이 걸렸어요. 바위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신중한 작업이었고 유물 손상을 막기 위해 중장비 대신 인력으로만 작업했으며 첫째 날 바위 15개를 제거했고 둘째 날 28개를 더 드러냈으며 셋째 날 새벽 4시 마지막 바위가 빠지는 순간 2600년간 갇혀있던 공기가 쏟아져 나왔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대의 향 냄새가 섞여 있었죠. 로젠버그가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손전등 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바닥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으며 발자국 하나 없었고 인류가 이 공간에 발을 들인 것은 수천 년 만이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고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죠. 빛이 방중앙에 닿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렸어요. 석관이 있었고 길이 2m에 폭 80cm에 높이 60cm의 화강암 석관이었으며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덮개에는 히브리어가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었고 고대 이스라엘 성전을 관장하던 최고의 사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아론의 후손만이 이 직위에 오를 수 있었고 성전이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 어디로 갔는지는 2600년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죠. 불가능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이었고 뒤따라 들어온 연구원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으며 동굴 안에 거친 숨소리만 울렸고 아무도 감히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석관 덮개를 여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특수장비가 투입됐고 덮개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이 진행됐으며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고 덮개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는 순간 동굴 밖에서 기자들의 탄성이 터졌죠. 석관 안에는 유골이 없었어요. 대신 아마포로 정교하게 감싼 물체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로젠버그가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끼고 첫 번째 천을 펼치자 양피지 두루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지만 문자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고 틀림없는 고대 히브리어였죠. 토라야. 사라 레빈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급히 텔아비브에서 다시 날아와 발굴에 합류해 있었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모세오경이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경전이었고
기원전 6세기의 토라 사본이 한국 땅속에서 발견된 것이었으며 사해 문서보다 400년 이상 오래된 것이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 한반도의 동굴에서 나온 것이었죠. 두 번째 보따리를 펼치자 더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금으로 만든 작은 상자였고 표면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며 12지파의 상징이 각각 다른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았던 흉패, 즉 호센이었으며 출애굽기에 상세히 묘사된 바로 그 성물이었죠. 세 번째 보따리에서는 두루마리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것은 토라가 아니었고 펼쳐보니 일종의 여행 기록이었으며 히브리어로 빼곡히 적힌 일지였고 날짜와 장소와 이동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바빌론을 우회하고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건너 마침내 해가 뜨는 땅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로젠버그는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갔고 손이 떨렸으며 눈가가 젖어들었고 2600년 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양피지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우리는 쉰명으로 출발했고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자는 12명이었으며 수많은 형제가 사막에서 쓰러졌고 산을 넘다 떨어졌으며 강을 건너다 휩쓸려 갔지만 우리는 토라를 지켰고 주님의 언약을 지켰으며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동굴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자 함성이 터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으며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양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30년간 이것을 찾아 헤맸으며 중동 어딘가에서 발견될 거라 믿었고 한국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발굴 현장은 즉시 폐쇄됐고 한국 정부가 출토된 유물 전체를 국가 1급 문화재로 긴급 지정했으며 동굴 입구에 철조망이 3중으로 둘러쳐졌고 경찰 특공대 30명이 24시간 3교대로 경비를 섰으며 반경 500m 내에는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죠. 양피지와 금상자와 여행일지는 특수 제작된 질소 충전 용기에 담겨 서울로 이송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4층 특별보존실에 안치됐으며 온도 섭씨 18도와 습도 45%가 24시간 자동으로 유지되는 최첨단 시설이었고 전 세계에서 이런 수준의 보존 환경을 갖춘 곳은 10곳도 되지 않았죠. 로젠버그도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는 박물관 분석실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호텔 방은 짐만 두는 곳이 됐으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분석실을 떠나지 않았고 잠은 분석실 소파에서 서너 시간씩 쪽잠으로 때웠으며 식사는 연구원들이 가져다주는 김밥과 라면으로 해결했죠. 양피지의 잉크 성분 분석이 가장 먼저 진행됐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분석 결과는 몰식자나무 추출물이었으며 이것은 중동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정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였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필사할 때 사용하던 정확히 그 제조법이었으며 현대 기술로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고대의 비법이었죠. 위조 가능성이 첫 번째로 사라졌어요. 다음은 양피지 자체의 분석이었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더 걸렸으며 결과는 중동 지역 토종양의 유전자였고 이 품종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존재하지 않는 종이었으며 누군가 이 양피지를 중동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는 한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죠. 위조 가능성이 두 번째로 사라졌어요. 탄소연대 측정은 5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서울대와 도쿄대와 MIT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참여했으며 5곳 모두 결과가 동일했고 기원전 620년에서 580년 사이였으며 오차 범위를 최대로 잡아도 바빌론 포로기를 벗어나지 않았죠. 위조 가능성이 세 번째로 사라졌어요. 열흘 뒤 예루살렘에서 연락이 왔고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장 다비드 베냐민이었으며 그는 한국에서 발견된 양피지의 고해상도 스캔 파일을 요청했고 파일이 전송된 뒤 이스라엘 최고의 히브리어 고문서 전문가 12명이 분석에 투입됐죠. 사흘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필체가 일치해요. 로젠버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죠.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다른 문서들과 필체가 일치하고 같은 서기관 학파의 작품이며 필사 방식과 잉크 농도 조절법과 글자 간격까지 동일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 확실해요. 동굴 속 양피지가 진품이라는 최종 확인이었고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었으며 2600년 전 예루살렘의 서기관이 직접 필사한 토라가 한국 땅속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로젠버그는 분석실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며 성경고고학의 무대는 중동에만 있다는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박재현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낡은 서류 뭉치였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였으며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일본어와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반도 전역에서 비슷한 유물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수십 건 담겨 있었죠. 경상도의 어느 산에서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석판 발견, 전라도 해안동굴에서 청동 촛대, 출토, 강원도 고분에서 알 수 없는 언어의 토기 수습, 충청도 계곡에서 금으로 된 장신구 발견.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아는 학자가 조선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낮았죠. 그래서 아무도 이게 뭔지 몰랐고 일본인 학자들도 해독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유물은 일본으로 반출됐거나 한국전쟁 중에 사라졌고 기록만 남고 실물은 증발해버렸죠. 로젠버그는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고 손끝이 떨렸으며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조직적으로 이동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버드 학과장 리처드 웨인스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식년을 연장하고 싶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웨인스타인은 30년 직이었으며 대학원 동기였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사이였죠. 마이클, 뉴스에서 봤어. 자네가 뭘 발견했는지 전 세계가 알고 있어. 그래서요. 자네가 필요한 만큼 있게 학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강의 걱정을 시킬 수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남산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로젠버그는 30년 전을 떠올렸죠. 25살의 젊은 대학원생이었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첫 발굴을 시작했으며 땡볕 아래 모래를 파헤치던 날들이었고 그때 세운 가설이 있었죠. 잃어버린 10지파는 서쪽으로 갔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에티오피아나 예멘 근처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간 그 방향만 바라봤고 30년간 그 가설만 믿었으며 30년간 동쪽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죠.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으며 그들은 동쪽으로 간 것이었고 해가 뜨는 방향으로 걸은 것이었으며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 땅까지 온 것이었죠. 로젠버그는 책상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쳤고 빨간 펜을 들었으며 예루살렘에 점을 찍고 거기서 선을 그었고 동쪽으로 바빌론과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와 박트리아와 사마르칸트와 타클라마칸을 지나 한반도에 닿았으며 선의 끝에 동그라미를 쳤죠. 여기가 2600년 전 누군가가 도착한 곳이었고 성전의 기억을 품고 토라를 가슴에 안고 끝없이 걸어서 도착한 땅이었으며 로젠버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3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서고 있었으며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현에게 전화했어요. 세계에 알려야 해요. 학술대회를 열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하며 역사를 다시 쓸 시간이에요.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이야기이며 특정 인물 기관 사건과는 무관한 허구의 드라마입니다. 국제학술대회가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고 전 세계 47개국에서 고고학자와 역사학자와 신학자와 언어학자 600명이 초청됐으며 CNN과 BBC와 NHK와 알자지라와 도이체벨레와 프랑스 24 등 전 세계 주요 언론 80개사가 생중계를 준비했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동시 접속자 수가 개회 전부터 500만 명을 돌파했죠. 로젠버그가 기조 연설자로 지명됐어요. 처음에는 거절했고 자신보다 한국인 학자가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한국 땅에서 발견된 한국의 유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박재현이 그를 설득했고 전 세계가 교수님의 입으로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30년간 중동만 파헤친 학자가 한국에서 진실을 찾았다는 스토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죠. 발표 준비에 3주가 걸렸어요. 로젠버그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자료를 정리했고 30년간의 연구와 3달간의 현장 조사와 수천
장의 사진과 수백 페이지의 메모가 한 편의 논문으로 압축됐으며 제목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 잃어버린 10지파와 고대 한반도의 재발견이었죠. 학술대회 당일 아침 코엑스 앞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수천 명이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들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헬리콥터 2대가 하늘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학술대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처음이었죠. 그랜드 볼룸 2,500석이 전부 찼어요.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고 맨 앞줄에는 이스라엘 대사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으며 그 옆에는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수석랍비 3명이 있었고 뒷줄에는 바티칸에서 파견된 추기경 1명과 신학자 5명이 보였으며 하버드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총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췄고 로젠버그가 천천히 단상에 올랐으며 2,500개의 시선이 한 점에 집중됐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는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객석을 둘러봤으며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저는 가설 하나를 세웠어요.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고 화면에 중동 지도가 떴으며 청중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죠. 잃어버린 10지파는 서쪽으로 갔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30년간 그렇게 믿었고 30년간 그 방향만 바라봤으며 30년간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사막을 파헤쳤어요. 잠시 멈췄고 그랜드 볼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으며 다음 말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틀렸어요. 객석이 술렁였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카메라 셔터음이 연속으로 터졌죠. 완전히 틀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으며 그들은 서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었고 예루살렘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세계지도 위에 나타났으며 청중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죠. 그들은 동쪽으로 갔어요. 해가 뜨는 방향으로 걸었고 바빌론을 피해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 초원을 건넜으며 수십 년에 걸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어요. 메노라 암각화 사진이 화면에 떴고 그랜드 볼룸 전체가 숨을 멈췄으며 2,500명의 청중이 동시에 경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한반도예요. 토라 양피지 사진이 나타났고 대제사장의 흉패 사진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여행 일지의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고 로젠버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기원전 6세기의 토라 사본이에요. 사해 문서보다 400년 이상 오래된 현존 최고의 성경 필사본이며 한국 경상북도의 동굴에서 발견됐고 5개국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진위를 확인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고 여행 일지의 번역문이 화면에 나타났으며 로젠버그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우리는 쉰명으로 예루살렘을 떠났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뒤에서 보며 동쪽으로 걸었으며 수많은 형제가 사막에서 쓰러졌고 산을 넘다 떨어졌으며 강을 건너다 휩쓸려 갔지만 12명이 이 땅에 도착했고 토로를 지켰으며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랜드 볼룸이 완전히 고요해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대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수석 랍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죠. 2600년 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기억을 품고 토라를 가슴에 안고 신앙을 지키며 이 땅까지 걸어왔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고조선 사람들과 만나 함께 살았고 두 운명이 섞였으며 그 흔적이 한반도 곳곳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고 한반도 지도 위에 13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으며 발견된 모든 동굴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2600년 동안 이 비밀은 땅속에 묻혀 있었고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로젠버그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또렷했죠. 역사를 다시 써야 해요. 1초, 2초, 3초의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박수가 터졌으며 한 사람이 일어섰고 두 사람이 따라 일어섰고 10사람이 기립했으며 순식간에 2,500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 소리가 그랜드 볼룸의 벽과 천장을 흔들었죠. 이스라엘 대사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바티칸 추기경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박재현은 객석 뒤편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화면 앞에서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죠. 로덴버그는 단상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30년간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2,500명의 기립박수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학술대회가 끝난 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전 세계 뉴스는 연일 한국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으며 고대 문명의 교차로에서 발견된 성경의 비밀, 2600년 만에 밝혀진 잃어버린 지파의 행방, 한반도가 품고 있던 인류 역사의 퍼즐 조각이라는 제목이 CNN과 BBC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을 장식했고 타임즈는 메노라 암각화 사진을 표지에 실었죠. 이스라엘에서 공식 대표단이 날아왔어요. 국회의원 7명과 수석랍비 15명과 역사학자 25명과 일반 시민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77명의 대규모 방문단이었고 그들은 경상북도의 동굴 앞에 도착해 땅에 무릎을 꿇었으며 수석랍비가 히브리어로 기도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따라 읽었고 고대의 찬송이 한국의 산을 울렸죠. 2600년 만이에요. 수석랍비 아브라함 골드버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흰 수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는 동굴 입구의 바위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한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화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양국 공동연구팀이 즉시 구성됐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과 서울대학교가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네스코가 동굴 13곳 전체를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긴급 등재했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됐죠. 로젠버그는 서울에 남았어요. 하버드에서 복귀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고 학과장 웨인스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언제든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 말했지만 로젠버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30년간 몸담았던 하버드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보스턴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책과 자료만 한국으로 보냈죠. 서울대학교가 석좌 교수직을 제안했어요. 고대 문명교류 연구소 초대 소장 자리였고 연구비와 시설과 인력이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며 로젠버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새 연구실은 관악산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최상층에 마련됐죠. 봄이 왔어요. 벚꽃이 서울대 캠퍼스를 뒤덮었고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렸으며 로젠버그는 산책을 나갔고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낯선 언어의 인사를 들었으며 그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고 학생들이 웃었으며 그도 함께 웃었죠. 6월의 어느 날 박재현과 함께 처음 발견된 동굴을 다시 찾았어요. 경상남도의 그 산이었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명소가 되어 있었으며 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탐방로가 정비됐으며 안내센터가 건립됐고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두 사람은 관광객들을 피해 산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작은 동굴이 있었고 로젠버그가 처음으로 히브리 문자를 발견한 바로 그곳이었으며 경비원에게 허가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고 손전등 빛이 벽면을 비췄으며 메노라 문양이 여전히 선명했고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박재현이 물었고 로젠버그는 바위에 손을 대었으며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고향을요. 예루살렘의 푸른 하늘을, 성전의 황금빛 지붕을, 6월절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식탁을, 안식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걷던 올리브산의 오솔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새긴 거고 이 촛대를 그린 거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도 토라를 놓지 않은 거예요. 신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던 거고 언젠가 후손들이 이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동굴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한국의 산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노을이 하늘 끝까지 퍼져 있었고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산 아래 마을을 바라봤어요. 기와 지붕들 사이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2600년 전에도 이 풍경은 비슷했을 것이었으며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지치고 굶주리고 두려운 채로 이 언덕에 섰을 것이었고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었죠. 함께 밥을 나눴고 함께 지붕을 세웠으며 함께 아이를 낳고 키웠고
두 민족이 하나가 됐으며 그 피가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어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30년 전에 주워온 것이었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으며 그는 허리를 숙여 그 돌멩이를 한국의 땅 위에 내려놓았죠. 여기가 끝이었구나. 혼잣말이었어요. 아니,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박재현이 옆에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고 바람이 불어 나무집들이 흔들렸으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죠. 로젠버그는 생각했어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만 리를 걸어 이 땅에 닿았으며 그들은 여기서 새 고향을 찾았죠.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보스턴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왔으며 처음에는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알았고 자신이 찾은 것은 진실만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고향이었죠. 해가 완전히 졌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오리온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고 동굴 천장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별자리였죠. 2600년 전 누군가도 이 별을 바라봤을 것이었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별을 보며 같은 신에게 기도했을 것이었으며 지금 로젠버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는 눈을 감았고 바람이 볼을 스쳤으며 따뜻했죠. 동굴 속 양피지가 진품이라는 최종 확인이었고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었으며 2600년 전 예루살렘의 서기관이 직접 필사한 토라가 한국 땅 속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로젠버그는 분석실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며 성경고고학의 무대는 중동에만 있다는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박재현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낡은 서류 뭉치였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였으며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일본어와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반도 전역에서 비슷한 유물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수십 건 담겨 있었죠. 경상도의 어느 산에서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석판 발견, 전라도 해안동굴에서 청동 촛대, 출토, 강원도 고분에서 알 수 없는 언어의 토기 수습, 충청도 계곡에서 금으로 된 장신구 발견.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아는 학자가 조선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낮았죠. 그래서 아무도 이게 뭔지 몰랐고 일본인 학자들도 해독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유물은 일본으로 반출됐거나 한국전쟁 중에 사라졌고 기록만 남고 실물은 증발해버렸죠. 로젠버그는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겼고 손끝이 떨렸으며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집단이 조직적으로 이동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버드 학과장 리처드 웨인스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식년을 연장하고 싶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웨인스타인은 30년 직이었으며 대학원 동기였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사이였죠. 마이클, 뉴스에서 봤어. 자네가 뭘 발견했는지 전 세계가 알고 있어. 그래서요. 자네가 필요한 만큼 있게 학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강의 걱정을 시킬 수는 없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으며 남산타워의 불빛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로젠버그는 30년 전을 떠올렸죠. 25살의 젊은 대학원생이었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첫 발굴을 시작했으며 땡볕 아래 모래를 파헤치던 날들이었고 그때 세운 가설이 있었죠. 잃어버린 열지파는 서쪽으로 갔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에티오피아나 예멘 근처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간 그 방향만 바라봤고 30년간 그 가설만 믿었으며 30년간 동쪽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죠.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으며 그들은 동쪽으로 간 것이었고 해가 뜨는 방향으로 걸은 것이었으며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 땅까지 온 것이었죠. 로젠버그는 책상 위에 세계지도를 펼쳤고 빨간 펜을 들었으며 예루살렘에 점을 찍고 거기서 선을 그었고 동쪽으로 바빌론과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와 박트리아와 사마르칸트와 타클라마칸을 지나 한반도에 닿았으며 선의 끝에 동그라미를 쳤죠. 여기가 2600년 전 누군가가 도착한 곳이었고 성전의 기억을 품고 토라를 가슴에 안고 끝없이 걸어서 도착한 땅이었으며
로젠버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3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서고 있었으며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현에게 전화했어요. 세계에 알려야 해요. 학술대회를 열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하며 역사를 다시 쓸 시간이에요. 국제학술대회가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고 전 세계 47개국에서 고고학자와 역사학자와 신학자와 언어학자 600명이 초청됐으며 이것은 한국 땅에서 발견된 한국의 유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박재현이 그를 설득했고 전 세계가 교수님의 입으로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30년간 중동만 파헤친 학자가 한국에서 진실을 찾았다는 스토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죠. 발표 준비에 3주가 걸렸어요. 로젠버그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자료를 정리했고 30년간의 연구와 3달간의 현장 조사와 수천 장의 사진과 수백 페이지의 메모가 한 편의 논문으로 압축됐으며 제목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 잃어버린 열 지파와 고대 한반도의 재발견이었죠. 학술대회 당일 아침 코엑스 앞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수천 명이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들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헬리콥터 2대가 하늘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학술대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처음이었죠. 그랜드 볼룸 2,500석이 전부 찼어요. 잃어버린 열 지파는 서쪽으로 갔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30년간 그렇게 믿었고 30년간 그 방향만 바라봤으며 30년간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사막을 파헤쳤어요. 잠시 멈췄고 그랜드 볼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으며 다음 말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메노라 암각화 사진이 화면에 떴고 그랜드 볼룸 전체가 숨을 멈췄으며 2,500명의 청중이 동시에 경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한반도예요. 토라 양피지 사진이 나타났고 대제사장의 흉패 사진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여행 일지의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고 로젠버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기원전 6세기의 토라 사본이에요. 사해 문서보다 400년 이상 오래된 현존 최고의 성경 필사본이며 한국 경상북도의 동굴에서 발견됐고 5개국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진위를 확인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고 여행 일지의 번역문이 화면에 나타났으며 로젠버그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우리는 쉰명으로 예루살렘을 떠났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뒤에서 보며 동쪽으로 걸었으며 수많은 형제가 사막에서 쓰러졌고 산을 넘다 떨어졌으며 강을 건너다 휩쓸려 갔지만 12명이 이 땅에 도착했고 토로를 지켰으며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랜드 볼룸이 완전히 고요해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대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수석 랍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죠. 2600년 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기억을 품고 토라를 가슴에 안고 신앙을 지키며 이 땅까지 걸어왔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고조선 사람들과 만나 함께 살았고 두 운명이 섞였으며 그 흔적이 한반도 곳곳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고 한반도 지도 위에 13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으며 발견된 모든 동굴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2600년 동안 이 비밀은 땅속에 묻혀 있었고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로젠버그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으며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또렷했죠. 역사를 다시 써야 해요. 1초, 2초, 3초의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박수가 터졌으며 한 사람이 일어섰고 두 사람이 따라 일어섰고 10사람이 기립했으며 순식간에 2,500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 소리가 그랜드 볼룸의 벽과 천장을 흔들었죠. 이스라엘 대사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바티칸 추기경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박재현은 객석 뒤편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화면 앞에서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단상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30년간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2,500명의 기립박수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학술대회가 끝난 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전 세계 뉴스는 연일 한국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으며 고대 문명의 교차로에서 발견된 성경의 비밀, 2600년 만에 밝혀진 잃어버린 지파의 행방, 한반도가 품고 있던 인류 역사의 퍼즐 조각이라는 제목이 CNN과 BBC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을 장식했고, 타임즈는 메노라 암각화 사진을 표지에 실었죠. 이스라엘에서 공식 대표단이 날아왔어요. 국회의원 7명과 수석랍비 15명과 역사학자 25명과 일반 시민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77명의 대규모 방문단이었고, 그들은 경상북도의 동굴 앞에 도착해 땅에 무릎을 꿇었으며 수석랍비가 히브리어로 기도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따라 읽었고 고대의 찬송이 한국의 산을 울렸죠. 2600년 만이에요. 수석랍비 아브라함 골드버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흰 수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는 동굴 입구의 바위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한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화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양국 공동연구팀이 즉시 구성됐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과 서울대학교가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네스코가 동굴 13곳 전체를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긴급 등재했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됐죠. 로젠버그는 서울에 남았어요. 하버드에서 복귀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고 학과장 웨인스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언제든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 말했지만 로젠버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30년간 몸담았던 하버드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보스턴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책과 자료만 한국으로 보냈죠. 서울대학교가 석좌 교수직을 제안했어요. 고대 문명교류 연구소 초대 소장 자리였고 연구비와 시설과 인력이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며 로젠버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새 연구실은 관악산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최상층에 마련됐죠. 봄이 왔어요. 벚꽃이 서울대 캠퍼스를 뒤덮었고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렸으며 로젠버그는 산책을 나갔고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낯선 언어의 인사를 들었으며 그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고 학생들이 웃었으며 그도 함께 웃었죠. 6월의 어느 날 박재현과 함께 처음 발견된 동굴을 다시 찾았어요. 경상남도의 그 산이었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명소가 되어 있었으며 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탐방로가 정비됐으며 안내센터가 건립됐고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두 사람은 관광객들을 피해 산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작은 동굴이 있었고 로젠버그가 처음으로 히브리 문자를 발견한 바로 그곳이었으며 경비원에게 허가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고 손전등 빛이 벽면을 비췄으며 메노라 문양이 여전히 선명했고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박재현이 물었고 로젠버그는 바위에 손을 대었으며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고향을요. 예루살렘의 푸른 하늘을, 성전의 황금빛 지붕을, 6월절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식탁을, 안식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걷던 올리브산의 오솔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새긴 거고 이 촛대를 그린 거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도 토라를 놓지 않은 거예요. 신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던 거고 언젠가 후손들이 이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동굴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한국의 산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노을이 하늘 끝까지 퍼져 있었고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산 아래 마을을 바라봤어요. 기와지붕들 사이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2600년 전에도 이 풍경은 비슷했을 것이었으며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지치고 굶주리고 두려운 채로 이 언덕에 섰을 것이었고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었죠. 함께 밥을 나눴고 함께 지붕을 세웠으며 함께 아이를 낳고 키웠고 두 민족이 하나가 됐으며 그 피가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었죠. 로젠버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어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30년 전에 주워온 것이었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으며 그는 허리를 숙여 그 돌멩이를 한국의 땅 위에 내려놓았죠. 여기가 끝이었구나. 혼잣말이었어요. 아니,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박재현이 옆에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고
바람이 불어 나무집들이 흔들렸으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죠. 로젠버그는 생각했어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만 리를 걸어 이 땅에 닿았으며 그들은 여기서 새 고향을 찾았죠.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보스턴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왔으며 처음에는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알았고 자신이 찾은 것은 진실만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고향이었죠. 해가 완전히 졌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오리온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고 동굴 천장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별자리였죠. 2600년 전 누군가도 이 별을 바라봤을 것이었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별을 보며 같은 신에게 기도했을 것이었으며 지금 로젠버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는 눈을 감았고 바람이 볼을 스쳤으며 따뜻했죠. 한국이